자, 앞 시간은 재밌었나요? 더 재밌는 게 기다리는데 오늘은 자 313쪽에 보시면 우리가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두 가지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임대소득이 나오겠죠. 그죠? 부동산을 또 내가 처분하게 되면 또 처분소득이 나오겠죠. 부동산 소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보유하는 동안 임대소득을 우리 교재 313쪽에 보시면 영업현금 흐름의 계산 과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보유하는 동안 임대소득의 여기 말하는 영업현금 흐름이다라는 거죠. 보유하는 동안 임대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는 과정을 외우셔야 되는데 기억나시나요? 가유, 순, 전, 후, 공, 영, 부, 소. 기억나셔야 되는데 따라할까요? 가유, 순, 전, 후, 공, 영, 부, 소. 얘를 말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 차례대로 가라는 건 뭐냐? 가능 총소득을 말합니다. 두 번째 유 하면은 유효 총소득을 말하는 거죠. 총소득, 조소득 같은 말입니다. 가유, 순, 영업, 소득을 말하는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후, 전은 세전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고 후는 세후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죠. 이게 가유, 순, 전, 후 이렇게 되는 거죠. 빼는 게 있었죠. 빼는 게 공, 영, 부, 소 되는데 첫 번째 빼는 공은 뭐냐? 공실 및 불량부채를 뺍니다. 그 다음에 영업경비를 뺍니다.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를 빼겠죠. 그 다음에 소득세입니다. 이 소득세는 영업소득세를 뺀 거예요. 빼는 게 뭐냐? 공영부소. 저거 이렇게 된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할까요? 가요순전후, 공영부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가요순전후, 공영부소. 얘는 옷에 외웠는데 그 수준 안 돼요. 이걸 자주 써서 내 몸 익어가지고 보면 탁 나올 만큼 사용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 가능성 소득이 뭐냐라는 우리가 상상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원룸에 방이 20개 있습니다. 방 하나당 임대료가 1년에 400만 원 들어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곱하면 248, 8천만 원이 가능성 소득이 되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가능성 소득이 8천만 나왔죠. 그런데 이거는 이 원룸이 빈방 하나도 없이 꽉꽉 들어찰 때 이야기죠. 그런데 빈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공실이 10%좀 생긴다. 10%면 얼마냐? 800만 원이겠죠. 즉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빈방이 생긴다. 매달 이렇게 우리가 원룸 해보시면 알지만 빈방이 생기는데 그거 사람이 들어오면 또 다른 방이 나가요. 그 빈방이 일반적으로 한 개 또는 두 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거죠. 자, 빼고 나면 유효 총소득이 7,200 정도 나왔다 그죠. 이게 진짜 소득, 내가 만지는 소득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에들은 뭐 공용 전기 또는 청소비, 그 다음에 관리비, 또는 화재 보험료, 그 다음에 재산세 이런 것들 비용이 나가요. 세금과 이런 비용들이 한 1,2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죠. 이걸 영업경비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 영업경비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영업경비에 재산세는 여기 들어가요. 아니 선생님 여기 세금 다른가요? 여기 재산세, 여기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얘는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세금하고 공과금, 세금과 공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금하고 공과금, 세금, 그 다음 공과금, 정기로 수도는 포함되어 있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순용소득이 6천만 원쯤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뺀 소득, 요걸 일반적으로 순소득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 얼마냐라고 말하면 요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원룸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꼈어요. 그러면 원금이자 카파나는 게 있겠죠? 카파나는 원금이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요. 이 부채 서비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원금과 이자가 더해집니다. 아니 선생님 이자만 하는 거 아닌가요? 원금은 갚는 거니까 내 번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계산할 때 이자만 계산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요 관계되는 모든 현금 흐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금 이자를 다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부채 서비스는 원금 이자가 돼 있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부동산에 관계되는 모든 현금 수입을 계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 서비스를 다르게 부릅니다. 다양하게 부릅니다. 어떻게 뭐냐? 원금 이자가 더해졌다 그래서 이걸 원리금 상환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빌린 돈을 갚는다 그래서 저당 지불액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따라할게요. 부채 서비스,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같은 말입니다. 혼용해서 사용해요. 다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같은 말인데 원금 이자를 더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실무에서 내가 계산할 때는 이자만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부동산의 모든 수입 지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자 원금도 같이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걸 빼니까 세전이 4천만 원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소득세를 내요. 우리 5월달에 세금 내는 거 있죠? 여러분이 원룸이나 이런 거 상가를 임대 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임대가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 세금과 임대하는 소득과 다른 소득 합해서 종합소득세 내죠. 그때 영업소득세, 임대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낸다. 요게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볼게요. 빼고 나면 세후연금이 3천만 원 요렇게 나타난다. 이런 구조. 요게 우리 313쪽에 있는 밑에 있는 표봅니다. 영업현금 흐름의 계산 과정 보셨나요? 요거다라는 거에서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신 다음에 315쪽에 계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스타일링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저는 숫자를 넣어서 해봤으니까 심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넘어갈 거예요. 어디 보느냐 하면 316쪽으로 갑니다. 316쪽에 보시면 이제 보유하는 동안 이어가는 거는 요거 있고요. 이제 처분소득이 있어요. 처분할 때 현금으로 현금으로 있어요. 즉, 이 부동산을 내가 매각하겠단 말이에요. 매각할 때도 구조가 이래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정리할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걸 보통 기초반에 이야기 잘 안 하긴 하는데 이게 얘는 시험에 얘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둘 다 구조는 거의 유사해요. 어떻게 유사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요걸 이렇게 가, 유, 순, 전, 구, 공, 영, 부소 이렇게 요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요건 가짜니까 무시하고 여기 봅니다. 요건 총소득이죠. 총소득에서 비용 빼면 순소득이 나오죠. 부채 빼면 세전이 나오죠. 세금 빼면 세후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 이렇게 보는 방법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모든 우리 그 수익 그러니까 이익을 계산하는 흐름 금식은 요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개념이냐? 요게 총소득에서 비용을 빼면 순소득, 거기다가 대출을 빼면 세전, 세금 빼면 세후. 요 개념이라는 거죠. 요게 여기도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즉 뭐냐? 요게 총소득인데 요게 총 매도액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영업비 대신에 여기도 매도 경비를 뺍니다. 그러면 순 나오듯이 여기에 순 매도액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채 빼듯이 부채를 빼는데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날 갚아 나가는 원리금이죠. 요거는 이 부동산을 내가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빌린 돈이 5억인데 그 중에 3억을 갚았어. 남아있는 잔금을 넣어가지고 2억. 이걸 빼줘야 돼요. 여기다. 이걸 뭐라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해요.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요거는 이 부동산을 이걸 미상환 저당 잔금을 갚아야 내가 대출하는 저당권이 말소가 되겠죠. 저당권이 없어져야 소유권이 원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없애준 거라. 알겠죠?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뺍니다. 그럼 또 뭐가 나오냐? 세전 나와요. 세전인데 현금 흐름이 아니고 세전 지분복귀액이 나옵니다. 왜? 이 지분복귀액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투자했더니 돌아온다고 그죠? 그래서 지분복귀액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똑같이 소득세를 빼요. 그러면 또 세후 지분복귀액이 나옵니다. 구조 똑같아요. 총소득에서 비용 빼면 순소득,
부채 빼면 세전, 세금 빼면 세후. 그걸 요 순서가 동일하다. 요거하고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조, 순, 세전, 세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5년 전에. 그런데 요거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가요선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즉 총소득에서 비용 빼면 순소득, 그 다음에 부채 빼면 세전, 세금 빼면 세후 이런 느낌으로 간단한 흐름을 오히려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가요순전은 공용부서와 같은 말인데 표현 방법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건데 요거는 크게 맞추면 딱 맞아 떨어진다 라는 거죠. 더구나 여기는 뭐만 들어오냐? 소득세만 들어옵니다. 여기 소득세는 영업소득세, 여기는 뭐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인데 우리 교재 볼게요. 이걸 자본이득세라고 316조에 보세요. 316조 자본이득세라고 말하고 있죠. 양도소득세를 법적 용어고 그걸 학문적으로는 자본이득세라고 말해요.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정의한다.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시험 뭐가죠? 얘는 잘 안 나와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얘는 매년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무시하셔도 되겠죠? 구조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 316조에 볼게요. 316조에 보시면 매도 가격 앞에다 총이란 말 좀 적어주세요. 총 매도 가격에 경비 빼면 순매도 순 동그라미, 저당 잔금 빼면 세전 동그라미, 세금 빼면 세후 이런 구조예요. 이 구조는 요거하고 유사하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다는 건데 이게 잘 외워져 있으면 여러분은 우주제에서 이걸 풀어내요. 우주제도 이게 잘 외워져 있으면 왜? 구조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론을 정리하는데 요거 따로 안 한단 말이야. 골격은 같다 이 말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골격은 총, 순, 세전, 세후 동일한 구조를 한다라는 것만 잘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소득세 계산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 계산하는 요놈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소득세 계산할 때는 여기다 바로 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해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게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계산해야 돼.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310조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순, 대, 이, 감 이렇게 합니다. 순은 뭐냐? 순영업 소득이에요. 대는 대체 충당금, 이는 이자, 가는 감가상각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뭐냐? 순영업 소득 여기까지는 비용 인정해. 여기에다가 대체 충당금은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을 올린 거니까 이거는 더해요. 가치를 올린 거니까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가 5억짜리야. 그런데 확장을 했잖아. 확장을 2천만 원 했어. 이 2천만 원 대부분 정확하게 몰라도 아파트 팔 때 대부분 받아 오죠. 그래서 아파트 중개하시는 보면은 5억은 확장하는 건 5억이고 확장 5억 이렇게 말한다고. 대부분 100%는 아니고 어느 정도 받아 와요. 그래서 이건 뭐냐?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란 말이지. 이거는 비용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비용 인정을 다시 더해가지고 세금을 때린다 이 말이야. 더하면 세금에서 가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하고 감가비는 빼줘요. 즉 선생님 여기까지 해서 이 부채세 백조에서 원금은 안 되지만 이자는 공제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여기 비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감가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빼줍니다. 얘들은 뺀다란 말은 세금에서 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런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따라합니다. 순대 이감. 다시 순대 이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별도로 계산한다고. 여기는 별도로 계산한다라는 걸 우리가 317쪽에 보시면 자 그래서 진한색 네모 하나를 봅니다. 순대 이감 첫 번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세전금 얘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걸 자료를 줄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자료는 아시죠? 여기에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 세대원감 이렇게 돼요. 세는 뭐냐? 세전금이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대는 대체 충당금이고 원은 원금, 감은 감감 이렇게 되는데 더하고 빼. 자, 다릅니다. 세대원감, 순대 이감, 세대원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 금액이 똑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낸다. 이런 구조로 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래서 얘도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를 다루면 좋겠지만 계산 문제까지 다루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언젠가는 다루겠지만 지금은 그냥 참고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겁니다. 영업현금은 요 부분 잘 정리해 놓도록 하고 이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어떤 가는 어디로 가느냐? 319쪽에 갑니다. 319쪽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무시하시고요. 어디 보느냐? 320쪽에 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요. 하나는 뭐냐? 320쪽에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나와 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장, 두 장을 넘기고 세 장을 넘기나요? 세 장을 넘기나요? 죄송합니다. 네 장을 넘깁니다. 네 장을 넘기면 328쪽에 봅니다. 328쪽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어림셈법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 둘의 근본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아주 근원적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투자를 판단한다로 가정하죠? 투자를 판단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내가 이 근본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볼 건데, 내가 지금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언제? 현재.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10년 후에 이게 예를 들어서 200억으로 돌아오네. 이거는 미래 10년 후니까. 그 밑에 100억 투자해서 200억 100억 벌었네? 뭔가 모순 있잖아요. 10년 시간 있잖아.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때 할인액 수지 분석법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현재와 미래 시간이 달라요. 시간 달라. 시간에 동의를 해주게 되는 거야. 동의를 어떻게 동의하느냐? 이걸 할인해서 동의해요. 할인한다라는 말은 아까 돈을 미래로 보내면 할증, 가져오면 할인. 얘는 그대로 냅둬. 그런데 요걸 할인해. 할인. 즉 현재로 가져오죠. 그럼 할인하면 미래 가치가 뭐가 될까요? 현재 가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200억을 할인을 해요. 이걸 현재 가치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걸 200을 예를 들어서 할인하는데 할인율이 만약에 5%다. 5% 할인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게 120억이 됐어. 그러면 요거와 요걸 비교해서 얼마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있느냐? 할인했어요. 할인했단 말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럼 이런 건 언제 말하느냐?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예를 들어서 대규모 투자이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인 경우는 당연히 할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개발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 오피스를 지을 거예요. 5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5년 동안에 투자된 게 얼마야? 그럼 이 5년 동안 분양 얼마? 이런 걸 모두 계산한다고. 이렇게 대규모 장기일 때는 이걸 할인해서 화폐 시가치를 고려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상상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파트 상가를 2층짜리 3억 주고 샀어요. 3억 주고 샀는데 매달 임대료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와요. 이거 요렇게 계산하면 복잡하잖아. 그럴 때는 간단하게 계산해요. 그게 어림셈법입니다. 얘는 언제 하느냐? 간단하게 나 투자? 요런 개념이 아니죠. 이제 이렇게 대규모가 아니고 나 3억 투자했어. 임대료 1년에 2천만 원 들어와. 나름 수익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서 이자보다 높네? 괜찮다 투자하다. 요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 걸 뭐냐? 쌤 대략 계산한다는 거죠. 어림셈법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뭐냐? 할인을 안 해요. 할인을 안 한단 말은 이거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투자한 거 얼마, 1년 있다 얼마 들어와, 수익 얼마,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감 잡히나요? 요런 어림셈. 그럼 요거는 뭐냐? 대규모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규모이고, 그 다음에 한 해,
1년 동안의 소득만 계산합니다. 즉 투자금액 얼마, 1년 동안에 얼마 들어와, 수익률 얼마,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림제법인데, 그러면 이걸 둘 다 하느냐? 자, 이게 둘 다를 다루게 될 건데, 아까 말했듯이 대규모 부동산인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셨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도 길니까 시간차도 많이 나고 금액도 커요. 그럼 편차가 심해. 그런데 요거는 아이고 그냥 원금 하나 사면서 그걸 뭐 장기로만 계산하고 복잡하게 안 되는, 복잡하게 계산을 간단하게 10억 투자, 임대료 얼마, 그럼 수익 얼마,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계산한다. 그걸 어림셈법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아시겠죠? 그게 우리 교재 328쪽에 있습니다. 위에서 동그란 미범이 줄입니다.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며, 자, 그죠? 할인법 요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며 요겁니다. 그러면 투자계나 모든 연금을 반영한다. 모든 연금을 반영한다라는 말은 아까 부동산 소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보유하는 동안에 임대소득과 매각에 따른 처분소득, 그걸 모두 고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하는 동안에 보유하는 임대소득에다가 처분에 따른 소득, 이걸 모두 고려한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시점에 이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서 500억 주고 구입했어. 지금 그런데 매년 임대료 50억 들어가. 50억 이렇게 10년 동안 들어가. 50억. 10년 후에 요걸 얼마에 파느냐? 450억에 팔았어. 400억에 팔 수 있어. 그럼 요거 모든 들어오는 날을 요건 보유나 임대소득을 전부 다 현재 할인하고, 그 다음에 매각에 따른 처분소득 현재 할인해서 요거하고 요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미 느낌상 복잡하죠 계산이. 그래서 보유하는 임대소득과 처분소득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 요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림제법은 화폐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각소득도 고려하지 않으며 운용수가 첫해 운용수예요. 즉 이거는 매각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첫 해의 임대소득, 첫 해의 보유, 임대소득만 고려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파트 상가를 샀을 때, 아파트 상가를 투자했다. 이거 아파트 상가 3억. 예를 들어서 2층 뭐 작은 평수 기준 합니다. 그러면 임대료 1년 임대로 1,500만 원. 괜찮네. 이렇게 하잖아. 이거 뭐 이렇게 계산하나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게 얼마 판다 생각도 안 해요. 왜? 일반적으로 몇 년 전에 요거보다 높잖아. 그러니까 일단 생각하고 투자금에 요렇게 판단하는 그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1년 동안의 임대소득만 간단히 계산한다. 요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을 구분하시겠나요, 이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 내용들을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돌아가셔서 어디 보느냐? 우리 320조로 할 거예요. 일단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걸 다루게 될 건데 제 마음은 투자금을 또 크게 기간도 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계산이 억수로 복잡해요. 그래서 단순화시킬 수밖에 없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1,000원을 투자했어요. 1년 후에 5년 하면 계산이 복잡해서 안 된다 그랬죠? 1년 후에 얼마가 돌아오느냐? 1,260원이 돌아오는 투자안이 있다라고 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이때 이 1,000원은 투자한 현재, 그 다음에 1,260원 1년 후 미래 예상되는 수입이다. 느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오피스텔을 1,000억을 투자했어. 그러면 1년 후에 1,260억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 투자를 가지고 내가 얼마 정도 수익이 나느냐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느낌. 지금 하고 요것들이 전부 다 뭐냐? 투자 분석이에요. 즉 이런 투자를 있을 때 이 투자를 분석해서 얼마나 투자 수익이 나는 예상해서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지. 그런데 할까 말까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내가 예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수익을 예상해 보는 겁니다. 그때 투자는 1,000억, 1년 후에 1,260원.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 내가 바라는 수익률, 그거는 5%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분석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지금 숫자하고 금액을 좀 줄인 겁니다. 자, 투자는 1,000, 1년 있다 1,260원인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현재 가치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유출 현가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갈까요? 유출 현가.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천을 투자했다 말이죠. 나간 돈 현재. 그걸 유출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260원은 들어오는 돈이죠. 유입인데 미래가치죠. 이걸 뭘 해야 될까요? 할인해야지. 제일 중요한 게 할인이에요. 할인합니다. 이걸 현재로 땡겨올 겁니다. 이 미래가치를 현재로 가져오는 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할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인할 거예요. 할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1260원 나누기 1 플러스 1은 원금만큼이고요. 5%잖아요. 할인율이 5%거든요. 0.05 해가지고 1년이니까 한 번이에요. 5년을 안 하는 이유는 5년 하면 다시 적어야 돼.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계산은 얼마 나오느냐? 1200원이 나옵니다. 제가 미리 계산해 놓았어요. 자, 1200원이 나오는데 이 1200원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1260원은 미래 유입에 이걸 할인했으니까 이거는 할인하면은 미래 가치가 나와요, 현재 가치가 나와요. 그렇지, 현재 가치. 현재 가치인데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 그걸 뭐라 하느냐? 유입 현가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가 유입 현가. 왜 그러냐면은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 요거는 들어온 돈의 미래 가치. 들어온 돈의 미래 가치를 우리 뭐 했죠? 할인하니까 뭐가 나왔죠? 유입현가 나온 거예요. 할인하면 항상 뭐가 나올까요? 현가. 할인했는데 미래 가치 나온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할인하면 무조건 뭐? 현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 요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냐? 요렇게 비교해요. 요렇게. 왜냐면 얘도 뭐죠? 현가. 얘도 뭐죠? 요렇게 비교해요. 요렇게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게 할인, 현금, 수지부습.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통일을 했어. 그런 돈에 현금에 수입, 지출. 비교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하게 되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됩니다. 다들 이해하시겠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때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여러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순현가법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순현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순현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순현가는 유입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뺍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왜 너무나 당연하면 이게 현가니까 현가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즉 유입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빼니까 순 현가가 나오는 거라.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니까 남은 돈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현가. 여기는 현가만 나와야 돼. 왜? 뭐 했으니까? 그렇지, 할인했으니까. 할인하면 현가가 나오는 거지. 할인했는데도 내가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인한 단어 자체가 미래를 현재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할인하면 현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유입현가는 얼마냐? 이거 1200원이에요. 이 문제에서 유출현가는 얼마냐? 1000원이에요. 빼면 얼마 나오죠? 200. 그렇게 해서 200이 나온다라는 것, 즉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현가 0보다 크다는 의미는 뭐냐? 남는 게 있다 말이겠죠. 남는 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순현가 0보다 작으면 투자의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자, 좀 어려운 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나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5%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요구 수익률이라고 말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나는 1년 동안에 투자하면서 내가 바라는 정도가 있지 않을까? 내가 바라는 정도가 몇 프로죠? 5%. 나의 요구 수익률은 5%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 있었잖아. 누구? 채씨 하면 분위기 깬다 그랬죠? 네, 말자. 네.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내 친구 말자는 이쁘다 보니까 조건이 좀 많아. 채씨는 너그럽다 그랬죠? 이제 말자는 이뻐. 요구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말자가 바라는 정도가 커요. 원래 이쁘면 좀 그렇습니다. 말자 요구 조건, 내 요구 수익 5%인데 말자 요구 수익 예를 들어서 30%.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걸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1260원 나누기 1 플러스 말자 요구 수익 몇 프로? 30%.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아요. 말자는
이쁘니까 요렇게 할인해. 그럼 요게 950 이렇게 나오겠죠. 1.3이니까. 그러면 요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렇게 될 때 이거는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이게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럼 말자 같은 경우는 요게 950 마이너스 저거 1000 하게 되면 요게 뭐 마이너스라만 하는 게 0보다 작겠죠. 그럼 말자는 요게 기각이 되는 거다. 왜 그러냐? 요렇게 되는 의미는 자, 이게 저 중요한 내용인데 순행가법은 뭘로 할인했죠? 요 수위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수위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요게 다르니까 요것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요런 느낌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투자자에 따라서 이 순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왜? 이걸 생각해. 우리가 저번 주 배웠던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요순 이해가 돼 있으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투자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런 개념. 그리고 요것만 이제 암기하시면 됩니다. 순행가는 따라합니다. 유의변가 마이너스 유출행가. 다시 유의변가 마이너스 유출행가. 시험에 요 둘을 바꿔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순행가가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해를 하세요. 어떤 거냐? 선생님, 만약에 순행가 0이면 본전입니까? 안 해요. 본전 안 해요. 왜 그러냐? 자, 이 순행가에는 나는 1년 투자하면 5% 수익을 원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순행가 0이라는 건 뭐냐? 내가 바라는 5%만큼 딱 만족하는 수익이야.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지금 계산하니까 순행가가 200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뭐냐? 내 조건을 만족하고도 200만큼 더 남는 거니까 더 좋은 거다 이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순위가 0이라는 말은 딱 투자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딱 그만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보면 320쪽에 봅니다. 320쪽에 가로 1번 순행가법 보도록 할게요. 자, 순행가법 밑줄 것이고 네모 하나를 봅니다. 순행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이걸 줄여서 유입 현가한 겁니다. 현금 유출 현재 가치, 이걸 줄여서 유출 현가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문에는 좀 복잡하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이걸 제가 줄여서 유입현가 이렇게 했고요. 현금 유출현가를 줄여서 유출현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순행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네모칸에 봅니다.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할 채택한다 보셨죠? 요거 밑줄, 요거죠? 순행가가 0보다 크면 또 요거,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할 채택한다 요거 밑줄.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리얼. 순행가를 구하기 위해서 적는 할인율, 요순율 동그라미 별표. 순행가는 뭘로 할인한다? 요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순행가법 하는 걸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 지수법 하는 겁니다. 이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걸 다루게 되는데 얘는 굉장히 간단해요. 요가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우리 뺐잖아요. 이걸 나누면 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유입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이 문제에서 한번 나눠볼까요? 유입 현가. 이 문제 같으면 유입 현가가 1,200원이다. 그죠? 유출 현가는 1,000원이죠. 자, 나누면 1,200 나누기 1,000하면 얼마 나오죠? 1점 이렇게 나오죠. 1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수익성 지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금 말한 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가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간단한 게 순위가 0이 나오면 수익성 1이 나와요. 왜? 빼가지고 0이 나오면 나누면 1이 나오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그런데 왜 하냐고 이걸 귀찮게 이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상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유출 현가가 1,000원이고 여기 저 위에 증명이 낫겠네요. 유출 현가가 1,000원이고 유입 현가가 1,200원이에요. 자, 빼면은 요 순현가 얼마죠? 200. 나누면 수익성 지수 얼마죠? 내가 요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투자는 유출액이 10,000원이에요. 1년 후에 12,200원이 들어옵니다. 자, 빼면 순위가 얼마죠? 순위가 같다 이 말이지. 그러면 투자자들이 판단할 때 얘만 보면 A와 B 중에 어떤 게 좋은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이런 차이 나타나나?
투자 규모가 다르죠. 얘는 투자 규모가 1000인데 얘는 투자 규모가 만이니까 투자 규모가 10배 차이 나죠. 그런데도 순위가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 이게 요걸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수익성 지수는 요건 1점인데 요렇게 나누면 얘는 1.02가 나와요. 즉 뭐냐, 수익성지수법은 순행가가 이렇게 투자 규모가 다른데 수익성이 비싸. 이럴 때 어떤 게 우월한지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지를 판단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수익성지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죠. 순행가법에 대한 보조 같은 느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21쪽에 가로 2번입니다. 수익성지수 밑줄. 자, 네만의 공식이 있다, 그죠? 수익성지수는 현금 유입 현가합. 이게 유입 현가입니다. 제가 줄인 거. 그 다음에 밑에 현금 유출 현가 줄이면 유출 현가요. 요걸 말하는 거죠. 요 지금 말하는 게 요겁니다. 유입 현가 나누기 유출 현가.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네모칸 안에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이거죠. 수익성이 1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밑줄. 자, 그 다음 밑에 A안, B안 설명하고 있는 게 제 말은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뭘 말하느냐?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이게 있으면 좋은데 우리 교재 없네. 상대적인 죄송. 자, 시옷이래요. 넘어갈 필요 없는 거였습니다. 시옷. 수익성지수법은 투자비의 규모가 크게 다른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비교하는 걸 할 때 유용한 지표되고 밑줄. 그러니까 321쪽의 시옷. 수익성지수법은 투자 규모가 다른 두 개의 사업을 검토할 때 유용한 지표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투자 규모가 달라요. 이런 거 비교할 때는 순행가법을 보조할 수 있는 수익성지수가 효과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투자 비교를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을 배웠고 이제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322쪽에 내부 수익법이 나와요. 세 번째. 요거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내부 수익률법인데 이거 설명하기 조금 제가 난감해요. 이게 좀 난감한데 배경은 좀 그래요. 이 내부 수익률법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부 수익률, 이 내부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기대 수익률이라고 말해요.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기대 수익률 배우고 기억나죠? 이 기대 수익률은 내부적으로 미리 계산해 놓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걸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요. 그런데 이 내부 수익률 계산하는데, 자, 이 문제를 다시 이쪽에 적어 보겠습니다. 분위기 점점 안 좋아지는데 좀만 참으시기를. 자, 분위기 점점 안 좋아지겠어요? 자, 지금 투자 금액은 얼마죠? 저는 1년 후에 1200원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현재 1000원을 투자했어. 미래 1200 수익이 1260원이죠. 1260 수익이 예상이 된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5%. 요거 말합니다. 이럴 때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 볼 건데요. 내부 수익률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투자 규모는 1000원이죠. 근데 1년 후에 1260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수익이 얼마 발생하죠? 260. 여기서 1년에 260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260을 1000으로 나누면 내부 수익이 나옵니다. 다시. 투자 규모 얼마나 그랬죠? 1000. 1년에 얼마? 1260. 1000 빼면 260 수익이 나오죠. 요걸 1000으로 나눠요. 수익에서 투자액을 나눕니다. 그럼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260 나누기 1000 한번 계산기 눌러볼까요? 당연히 26% 나오지만 한번 나눠볼까요? 260 나누기 1000 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느냐? 0.26 나오죠. 그게 뭐냐?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이 26%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이 투자 안에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죠? 5%. 요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투자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선생님, 이거 우리 저번에 배웠던 기대와 요거를 비해서 기대가 크면 투자한다. 그거 같은 말이네요? 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느낌에서 여러분이 이제 느끼는 좀 느낌이 뭐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할인하는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유출현가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인해요? 얘를 얼마로 할인합니다.
얘를 얼마로 할인해서 1,000원으로 만들어요. 즉 유입 현가를 1,000원으로 만들어. 왜? 같게 만들라고. 그러면 요게 이건 지우고요. 여기다가 1260 여기다가 1.26을 나누어야 요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건 뭐냐? 유출 현가와 유입 현가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26%를 할인한다 이 말이라. 이걸 이렇게 합니다. 유출 현가와 유입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100%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억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산은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내부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방법이 이게. 그런데 이걸 계산할 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할인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라.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인법이잖아. 할인하는 느낌이 안 드니까 이론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유출 현가와 유입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느낌 잡으네요? 붙입니다. 유출 현가와 유입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 안에 외우면 됩니다. 다시 유출 현가와 유입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런 표현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만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문을 만듭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요걸 빼면 순현가 0이 되겠죠. 따라합니다.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은 우리 322쪽에 내부 수익률법 동그라미 B컷입니다. 좋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예상된 현금 수익과 지출액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만 말은 그거예요. 즉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며 동시에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요거 밑줄.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이거는 물론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외워버리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더 할까요? 유출현가와 유입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암기해 놓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 내부 수익이래요. 이 내부 수익을 뭘과 비교한다? 요수율과 비교를 해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내부 수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뭘 배웠느냐? 세 가지의 어떤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지금 하는 게 뭐냐? 요거 할인행업 수지분석법 요거죠. 이 할인행업 수지분석법은 첫째 순현가법 하는 게 있고, 둘째 수익성 지수법 하는 게 있고, 셋째 내부 수익법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배웠는데 얘 둘은 유사한 개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좀 특이했는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할 때 얘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투자했어. 예를 들어서 대구 오피스텔에 1,000억을 투자했어. 1년 있다가 1,260억이 나온대. 나는 5% 수익을 원해. 이럴 때 이게 순현가나 수익성이나 내부 수익을 하면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요. 이걸 뭐라 하느냐? 단일 투자입니다. 단일 투자일 때는 순현가가 0보다 크게 나오면 수익성 1보다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A는 서울의 오피스텔, B는 대구의 예를 들어 상가, C는 부산의 쇼핑몰. 이 세 개 투자할 때 이건 순현가법 계산하고 수익성 지수법 계산하고 내부수익 계산하면 요때는 결과가 약간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요때는 순현가라면 이게 제일 커. 그런데 내부수익이라면 이게 제일 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같을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다음 예를 들을 겁니다. 요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323쪽에 밑줄 하나 꺾고 넘어가죠. 323쪽 위에 메인 위에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요수를 꺾으면 투자를 채택한다 밑줄. 맞죠? 그게 요거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말한 게 어디 있느냐?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 교재 어디 나오냐? 좀 많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쓸데없는 게 많아요. 326쪽에 봅니다. 326쪽에 거기 보면 가로 5번에 내부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의 비교 보셨나요?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설명을 드리려면 숫자를 막 끌어와야 돼. 지금만 해도 숫자를 들어오니까
지금 분위기 안 좋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숫자를 끌고 와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순환 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느낌만 뭐냐면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밑줄 일반적으로 봤나요? 밑줄 일반적으로 순행가법이 내부순보다 투자성으로 우월함으로 평가되고 있다. 밑줄 요것만 밑줄. 자, 거기에 뭔지만 이야기하고 좀 시도를 할게요. 어떤 개념이냐? 아까 투자를 분석할 때 단일한 투자는 요거 결과 어떻다 그랬죠? 같게 나온다 그랬잖아. 그런데 요렇게 뭔가 다른 투자일 때는 같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행가로 보면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런데 내부수를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 순행가법을 하면 1번 A가 우선인데 내부수는 B가 우선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뭐로 하느냐? 순행가법을 따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왜? 순행가법이 더 우월한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순행가법의 결과를 따라가야 된다.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것만 밑줄. 자주 나온 건 아닙니다. 아셨죠? 요 느낌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칠판 안 지우셔도 되고요. 좀 요만큼만 쪽에 세로 해야 되니까 칠판 안 지우셔도 되고,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는 뒤에 쪽에 어디 할 거냐 하면 어림새 법칙 할 겁니다. 좀 시도를 할까요?